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합참과 일본 측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쏜 로켓은 발사 직후 2분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최근 북한 이슈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안 늙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예. 북한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어제 오전 0시부터 6월 4일 오전 0시 사이에 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첫날에 발사를 이제 감행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우방국 중국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보란 듯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뭐 타이밍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것도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전략적 도발을 했다라고 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사실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네. 한 서너 번 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한번 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언제 북한이 쏠 것이냐를 계속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리창 총리가 한반도 서울에 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리창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네. 이 한일중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언급을 두고 북한 네. 외무성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제 위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쏘아 올렸지만 중국이 참가한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렬한 비판 논평을 낸 건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통상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것을 이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핵 관련된 문제랄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북한이 이제 그동안 구조를 이렇게 짜왔습니다. 이제 북중러를 자기 편으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하고, 그다음 한미일이 이제 다른 축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이 대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불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물론 실패했지만 그걸 쏘면서 불만을 노출시켰다고 봐야 되고, 또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또는 대화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북한 나름의 좀 쐐기를 받고 싶은 이런 차원에서 좀 강한 반발의 표현들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발사 후 1시간 반 만에 이제 실패 사실을 인정하면서요. 사고 원인을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로 이제 꼽았습니다. 네네네. 북한이 지난 3차례 정찰 위성 발사 때와 달리 1단 분리에서 이제 실패한 건 네네네. 액체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그전에도 액체 엔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액체 엔진이 좀 달랐죠, 이번에. 네. 지난번에는 다른 액체 엔진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엔진이 이번과는 좀 달랐다, 이렇게 북한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연료를 보면요. 예전에 그 1차 발사랄지 이때 그 연료는 산화질산을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걸 연료로 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액체 산소 산화제에다가 석유 연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케로신이라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연료를 이번에 쓴 겁니다. 액체는 액체인데. 네네. 우리 한국 누리호와 같은 구성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동안 발사를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엔진과 그다음에 연소 작용 그다음에 연료를 썼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이례적인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급작스럽게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2분 만에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요. 네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진 이제 많은 지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네네. 북한의 기술이 수준이 낮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네. 러시아가 고급 기술은 전수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지 이거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뭐 현재로서는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군사 정찰성이 2분 만에 폭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서해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 서해안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이번 러시아 기술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빨리 폭발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일단 그 로켓 관련된 부분에서 연료통이 이제 서해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회수한 적이 수거하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보면 북한이 이제 러시아 관계를 특수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데 네.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의 그 포탄이랄지 또는 여러 그 무기 체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인 것이고 네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것이 이제 석유랄지 뭐 여러 자원도 있지만 고급 군사 기술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된 부분이랄지 네네. 위성 관련된 핵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북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번에 러시아 기술이 빠른 속도로 북한에 이전이 됐는가 여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접목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기술이 빨리 북한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서 이번에 폭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에 미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뭐 늘 그랬지만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네. 북한은 우주 발사체인 위성 발사라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우주 발사체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제 기술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의 의도는 결국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네. 지적한 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 나온 건데 네. 안보리 결의 위반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그 제재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 북한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위성을 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특히 ICBM 발사는 거의 기술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인공위성은 이제 대기권 성층권으로 나가서 우주로 가는 것이고 ICBM은 이제 그것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위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미국이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의장국 15개 이사국이 영문 국가명 알파벳 순서로 이제 한 달씩 맡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2년 임기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다음 달 6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이제 맡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만에 일이라는데 네. 그 의미 짧게 좀 짚어주세요.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국제적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좀 한 달간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안보리 의장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입김이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장국 한 달 뭐 짧긴 합니다만 네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 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네네. 역시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면 북한이 핵 개발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가상화폐를 네. 이제 탈취하는 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한 달 동안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슈화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로 한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조치와 어떤 성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제로 올리고 그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해도 네네. 사실상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그런 수단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안보리 무력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좀 다른 방식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어떤 그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기구는 유엔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 제재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그 독자 제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네. 미국의 제재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엔 제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느냐 여부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한국의 대화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한국이 중국과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결집된 입장들을 좀 정리하는데 중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이 관계 이제 차이점은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교섭력이라 그럴까 네. 대화의 공간이 좀 더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과의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의 포탄이랄지 이런 게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뭐 이런 과정들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이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네네. 자, 이번에 이제 3대 세습 공고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게요. 네네네.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옆에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이제 북한의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가 있는데 이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지구에서 있었는데 이때 네.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바깥에 이제 아주 큰 초상화가 걸린 걸 우리가 최초로 확인한 것이죠. 네네. 결국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자립 독립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자신의 외교, 자신의 경제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해나가겠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숭배, 우리가 이제 우상화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5월 21일에 북한 당 중앙 간부학교의 그 모습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그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후광 효과가 컸다면 네네. 이제는 자신 스스로의 발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네네, 그런 그렇죠. 효과로 이제 체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 2024년 이 시점에 지금 네.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 달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2번 바뀌고 3번째 거의 바뀌는 시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해온 겁니다. 네.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의 정치를 본인의 외교, 본인의 경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40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정치와 외교를 또는 경제를 풀어나가야 본인의 치적을 만들고 또는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정치 행위랄지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 지금 시점을 잡은 것이다. 또 미국 대선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국제적인 정치 일정이나 외교 일정을 보더라도 네.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 15일 태양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 전후로 이제 각종 문화 행사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아예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태양절을 이렇게 삭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의도 역시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그 스스로 독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네. 이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새로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대 지도자들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본인으로 모든 그 포커스가 또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그것을 원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여러 홍보 전문가들이랄지 또는 북한 내부의 그 개인 숭배, 우상화 이것의 어떤 경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김일성보다는 이제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으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할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뭔가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막 내린 그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는 복원됐는데 북핵은 아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비핵화 촉구했지만 중국은 영내 안정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 언급하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아까 북한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만 불만을 표출하는데 정말 중국이 비핵화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가 있을 텐데 대러시아 관계와 비교해서는 네. 조금은 애매한가요? 그래 우방이긴 하지만 북중 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북중 관계가 70, 80이고 네. 북러 관계가 20, 1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줄 수 있었다면 예. 지금은 북중 관계가 60%, 북러 관계 한 40% 이렇게 북러 관계가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호 간에 매우 필요한 관계인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입장이나 또는 거꾸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변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당장은. 뭐 그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북중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팔도 안으로 굽고 그렇습니다. 탄탄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네. 북일 관계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올해 안에 그 기시다 총리의 방북에 이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안에 좀 실현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고이즈미 그 수상의 방북을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네. 미국이 다 작업을 해놓으면 선수를 치는 건 일본입니다. 보통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국교 정상화 때도 일본이 먼저 그 정상화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일본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는 또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납북자 때문에 그런가요? 납북자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네. 어쨌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들을 네. 정상이 가서 좀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들을 좀 복구하고 그것을 좀 높여야 네. 일본 내부 정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원하고 있다. 북한도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관계를 기피하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 또 미국 앞으로 선거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시다의 방북 제가 질문 드렸는데 푸틴의 방북 네네. 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네네. 이거 올해 안에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그 러시아가 방북은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혹시 이제 북평양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스크바를 자주 비울 수가 없고 긴 시간을 비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보면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러시아가 이제 경제 포럼을 주최하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그 왔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시점이 여름인데 그때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봐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과정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미 대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11월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나가 한반도 정책이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네. 어떤 부분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직거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노이에서 있었고 네. 판문점에서도 만났고요. 3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평양과 워싱턴의 어떤 직거래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 정부 갖고 있는 대북 정책보다는 좀 더 직선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뭔가 자기가 성과를 거뒀다. 네네. 또 나중에 뭐 노벨 평화상도 뭐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마 북한과의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좀 더 결이 다른 네. 방향에서 북한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네.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